자, 프랑스의 그 학교 교육의 역사를 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프랑스도 그죠? 마찬가지로 자, 중세 시대 때 자, 대학교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자, 1150년도에 이제 파리 대학교인데요. 자, 이 파리 대학교는 그죠? 자, 노트르담 그 성당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확장되어서 만들어진 학교가 이 파리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리 대학교의 특징이 좀 재밌는데요. 자, 교수와 학생들 대부분이 만다 성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보다 교수들의 수가 훨씬 더 많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보다 어떤 교수의 그런 파워가 그런 어떤 센 그런 어떤 그 학교가 바로 파리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파리 대학교를 뿌리로 해서, 그죠? 자, 1257년도에 그 소르본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 학교를 하나 또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게 꼴레즈 드 소르본이라는 학교인데요. 자, 이 당시에 꼴레주라는 거는, 그죠? 어떤 그 지방의 그런 가난한 학생들이, 그죠? 이렇게 그 파리 도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오게 되면은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선 사업의 그런 기능을 갖다 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꼴레주가 14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런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최상의 그런 교육 시설을 갖추게 됨에 따라서, 그죠? 이 꼴레주가 상당히 그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고 이 꼴레즈드 소르본은, 그죠? 이게 프랑스 대혁명 때 또 폐교가 돼요. 이렇게 폐교가 됐다가 그리고 3공화정 때 또 다시 또 개교하고, 자, 그러다가 만다 또 1968년도에 만다 68 혁명 때 만다 또 이렇게 또 폐교를 또 당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다가 이게 1971년도에, 그죠? 이게 다시 소르본 대학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개교를 하게 됩니다. 아주 역사가 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가장 대표하는 대학은 뭐 소르본 대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소르본 대학에 대한 그런 뭐 책자를 하나 뭐 읽어보실 것을 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그 학교 교육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자, 이 1789년도에, 그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죠? 이 프랑스 대혁명 기본적으로 자유와 그런 평등과 그런 인민주권을 갖다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당시에 그런 교회 재산을 갖다 국유화시켜 버리고, 그죠? 그런 귀족 제도를 폐지시키고 프랑스 헌법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그죠? 이 혼란을 또 틈을 타서, 그죠? 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그런 혁명의회 시기에, 그죠?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1792년도에, 그죠? 이 꽁도르세가 아주 멋있는 그런 교육 법안을 하나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모든 시민에게 공교육이라는 그 기치를 내건 그런 어떤 공교육 법안을 하나 제출합니다. 자, 이 법안이, 그죠? 왜 멋있냐면은, 자, 이 당시에, 그죠? 자, 남자는 학교 다니고 여자는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 일반 서민 자녀도 학교를 못 다니고 자, 이런 어떤 그런 기득권층들만 학교를 다녔어요. 자, 그래서 이 공도로세는 만다 그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리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일반인인 서민과 그런 귀족 자녀들이, 그죠? 모두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를 갖다 꿈꾸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법안을 만들어요, 이분. 자, 이분은 진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이 당시에, 그죠? 자, 이런 꽁도르스의 이런 어떤 진보적인 이런 어떤 교육 법안들은 만다 너무 진보적이다 보니까 만다 뭐 거의 반영은 뭐 되지는 못했어요. 좀 안타깝지만요. 그죠? 자, 그러다가, 그죠? 이렇게 나폴레옹이 만다 다시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정권을 또 잡게 됩니다. 자, 이 나폴레옹 시기에, 그죠? 이렇게 아주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죠? 지금 오늘날 프랑스의 그 학교 시스템들 갖다가 이 시기에 다 구축을 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1794년도에, 그죠? 자, 그랑제 꿀을 만듭니다. 이 그랑제 꿀이 뭐냐면은, 그런 대학 위에 있는 대학, 쉽게 말하면 완전 엘리트 그런 어떤 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02년도에 그 국립인문계 고등학교, 자, 리세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1806년도에 자, 제국대학을 설립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모든 교육을 갖다 장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학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국대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교육을 갖다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의, 그죠? 박사학위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요, 지금. 예. 이런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8년에, 그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학 입학 시험인 이런 바칼로레아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죠? 이렇게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그죠? 이렇게 1834년도가 되면 그죠?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왕정이 또 복구를 합니다. 이렇게 왕정이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해서 그죠? 그 루이 16세의 동생인 그 루이 18세가 그죠? 다시 이렇게 그 왕정으로 그죠?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또 복귀를 하게 돼요. 이렇게 복귀를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왕이 또 몇 번 바뀌고 그죠? 또 이 사람이 또 일을 뭐 이렇게 좀 잘하면 될 텐데 그죠? 또 이렇게 또 자기 그 옛날 버릇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왕으로서 막 힘을 막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 부르주아 계층들하고 이런 노동자 계층들이 그죠? 좋아할 리 없겠죠. 그죠? 다시 만다 이 부르주아와 이런 어떤 일반 시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죠? 또 쿠데타를 또 이렇게 벌였게. 이게 바로 그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어떤 그런 교육 법안이 바로 이 기조법인데요. 자, 이 기조는 그죠? 자, 이렇게 서민 자녀들에게도 초등학교를 이제 허용해 달라고 이렇게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년 뒤에 그죠? 자, 1830년도에 아주 그 뭐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짐 펠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이 당시에 여자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그죠? 자, 여자들끼리만 다닐 수 있는 학교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뭐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1882년도가 되면, 그죠? 이제 페리라는 사람이, 그죠? 교육법안 하나 제출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초등 무상 의무 교육이 만다, 보편적 교육이 여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리의 그런 교육법안이 만다, 무상 교육, 그리고 의무 교육, 그리고 교육의 비종파성이라는 그런 3대 원칙을 내세웠어, 그죠? 오늘날 프랑스의 초등 의무 교육을 갖다 이렇게 완성시킨 어떤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그죠? 여전히 만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죠? 자, 일반 서민들하고 만다 귀족층은 학교를 갖다 이렇게 투트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서민들은 초등학교만 다니고 만다 중등학교 이상은 다닐 수 없는 그런 구조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귀족층들은 그죠? 이제 대학까지 이렇게 대학을 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거랑제 꼴까지 가서 그죠? 이런 사회의 그런 기득권층들을 갖다 향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어떤 이원화된 그런 어떤 교육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만다 1937년도가 되면 그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죠. 그죠? 자, 이때 장제이라는 그런 교육부 장관이 딱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서 자, 이런 어떤 초중등 교육 간에 이런 어떤 이원화된 그런 교육 구조가 많다. 사회 계층적인 그런 차별이다. 그리고 이게 평등의 그런 민주주의 이상과도 어긋난다. 그리고 서민 자녀도 그죠? 자, 양질의 교육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원화되는 그런 교육 구조를 갖다 이런 단일 학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나 다 그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면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그렇지만 만다 또 이렇게 법안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또 잠시 후에 또 2차 세계대도 터져가지고 이게 또 뭐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죠? 그때 되어서 그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그죠? 그런 교육 민주화, 그런 단일 학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의 그런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그죠? 이 역사라는 게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죠? 이렇게 뭐 변혁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어떤 변형을 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변형했다가 실패했다고 그죠?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의 어떤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헤게모니에 대해서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려고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그죠? 또 포기했다가 그죠? 다시 또 헤게모니 또 이렇게 대항 헤게모니 만들고 그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그죠?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살펴봤듯이 그죠? 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서민 자녀와 부르주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틀렸습니다. 자, 서민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인 에콜 프리메르, 에콜 엘리멘트르까지만 다닐 수 있고요. 부르주아 자녀들은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콜레주, 그리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리세를 거쳐가지고 이 바칼라우레아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응시하겠죠. 그리고
대학인 유니베르시티에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이 그 평준화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통 그 파리 1대학부터 그 파리 13대학까지 그 학과 전공에 따라서 대학이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위에 대학인 그런 엘리트 그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랑제 꼴인데요. 국립그랑제 꼴이라는 거죠. 어떤 정치가나 그 행정가를 기르는 국립행정학교, 그리고 대학 교수나 그 교사를 길러내는 그런 고등사범학교, 그리고 공학도라든지 그런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그런 파리 공과대학,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립고문사학교가 있고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생시르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랑제골은 국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립그랑제골도 있습니다. 사립그랑제골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학비가 한 5천만 원 그 전후로 그죠?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이 그랑제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그 상위 한 3% 이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르주아 자녀들, 그런 어떤 그 기득권층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엘리트 교육기관이 그 현재 프랑스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그 최초로 그 쓰신 분이 바로 그 데스트 드 트라시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프랑스 교육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그 실려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계급, 자, 두 종류의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도 다 두 개의 인간, 두 계급의 인간이 존재한다.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급과 어떤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살아가는 계급이 있다. 자, 전자는 노동계급이고 후자는 유식계급이라고 부른다. 노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자기 아이들의 일손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이들 역시 일찍부터 장차 자기가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힘겨운 일을 해내는데 필요한 습관과 품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 몇 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그 간단하면서도 그 자체로서 완결된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집안일, 농사일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간단한 배움을 얻을 학교는 부모 집을 떠나지 않고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자, 반대로 유식계급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일정 정도 정신 발달이 이루어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부모 집을 떠나 학교 가까이에 살 수가 있는데 그곳은 학교나 개인 교사의 집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공부의 성격상 이들은 이미 배운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하는 것을 도와주고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다.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불변의 운명이다. 따라서 정치 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 교육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에서는 양자 간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두 개의 교육 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뭐 오늘 같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네. 최근에 그 프랑스 그 사회에서 그죠?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그랑제 꼴입니다. 그래서 그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이 그죠? 2019년도에 이 그랑제 꼴을 내가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랑제 꼴이 만다 프랑스 엘리트주의의 결정판이고 어떤 불평등을 갖다 이렇게 야기하는 어떤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시민들이 그런 공공 부분의 최상층에 그런 오르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그죠 2022년도부터 그죠 이런 어떤 그 그랑제골 일부를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데 뭐 2020년 돼 봐야 알겠죠 그죠 이게 사실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자, 이 그랑제골은 그죠? 이게 그 대학 위의 대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랑제골을 갖다가 들어가려면 그죠?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죠? 이런 그 그랑제골 그 준비 기간인 이 프레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 프레파에 들어가려면 그죠? 보통 그 바칼레리아 그 시험 성적 상위 그 4%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정말 진짜 공부 잘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에서 그죠? 뭐 반에서 전교 한 1, 2등 하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2년을 갖다 공부를 해요, 이렇게. 2년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죠? 이제 그 그랑제골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시험인 그 콩쿠르 시험을 줘, 이렇게. 자, 이 시험이, 그죠? 한 또 상위 또 2.5%만 이렇게 합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뭐한다? 그 일반 대학교 3학년에 이렇게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재수나 사무소에서, 그죠? 또 콩쿠르 시험을 갖다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콩쿠르 시험에 그 합격한 2.5%에 있는 사람들만 만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런 그랑제골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이 3년제 과정입니다. 들어가서 이 프랑스 어떤 그 사회에 그죠? 어떤 최근형, 어떤 지도층, 그런 엘리트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떤 그런 엘리트 교육기관이 이런 그랑제골을 갖다가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런 그랑제 꼴이 많다 어떤 그런 어떤 그 어떤 전문성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건지 뭐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 입장을 한번 뭐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의 그 공교육 그 담론들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식입니다. 자, 1789년에서 그 1795년도의 그 법안들인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제출된 법안이 그 탈레랑의 그 어떤 공교육 법안입니다. 자, 이 탈레랑의 그 공교육 법안을 보면 그죠? 자, 초등교육의 그 무상성 그리고 그 의무성을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그죠? 그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뭐 완전히 그 반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가 그 1792년도에 그죠? 자, 꽁도르세가 나오는데 이 꽁도르세는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그런 어떤 교육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이렇게 그 무상 교육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아주 그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당시에 그죠? 자, 뭐 인권 선언, 자,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런 어떤 영향으로 있어 그죠? 뭐 의무성이나 뭐 국가 독점에 대해서는 뭐 반대의 입장을 갖다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꽁도르시 같은 경우는 그죠? 자, 여자들도 그죠?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모두 다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죠? 자, 이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죠? 자, 여성들은 그죠?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소명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의식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페미니즘적인 이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교육에 이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자, 그러다가 그죠? 이렇게 좌파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대표적인 그 좌파 그 인물이 그죠? 자, 로베스 피에라는 사람인데 그죠? 자, 이 당시에 그죠? 이렇게 그 루이 16세가 그죠? 이렇게 저기 그 자기의 그 부인인 그 이제 그 친정이 그죠? 이렇게 오스트리아입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도망을 가게 돼요. 이렇게 뭐 자기 신변이 조금 이제 불안했겠죠. 도망을 가서 이 프랑스하고 그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프랑스가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루이 16세와 그죠? 그 왕비를 갖다 다시 이렇게 그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루이 16세를 갖다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루이 16세를 갖다 이렇게 죽여야겠다는 그런 어떤 공론화가 이렇게 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죠 그 두 가지 그 어떤 그 뭐 파들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그런 자코뱅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롱도파가 있습니다. 자, 자코뱅파는 그죠 어떤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노선과 그런 어떤 뿌띠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여기서 뿌띠 부르주아라는 것은 그죠 뭐 꼬마 부르주아 그죠 어떤 부르주아와 그런 프롤레타리한 중간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령도파는 그죠 연방주의를 갖다 표방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최상층의 그런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어떤 대변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코뱅파와 이런 지령도파가 그죠 이런 루이 16세를 갖다가 이렇게 사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뭐랄까, 정권을 탈취하게 되는 거죠.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자쿠뱅파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롱도파를 갖다 다 이렇게 다 숙청을 해버리고, 이런 자쿠뱅파인, 본인이 그죠? 이렇게 이제 정권을 또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그죠? 이 루이 16세를 갖다가 단두대에 이렇게 처형을 해버리죠. 자, 처형을 하고 난 뒤에 그죠? 자,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이렇게 청취를 하고, 그죠? 이렇게 어떻게 민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치를 이렇게 했으면은 뭐 문제가 안 될 텐데, 자, 이분이 또 이렇게 자기의 그런 소명의식, 그죠? 이걸 갖다가 잠깐 망각하고, 그죠?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그죠? 이게 정답이냐, 그죠? 확정 편향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거의 뭐 공포 정치를 갖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만다 어떻게 됩니까?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롱도파와 그죠? 그다음에 구체제인 그런 왕당파 그죠? 왕을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왕당파들이 만다 이렇게 협심해서 그죠? 또 이 로베스피에르를 갖다가 또 죽여버립니다. 이 참 역사가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권력에 있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항상 만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에 그죠? 이 정답이라는 그런 확정 편향에서 그죠? 이렇게 벗어나야 돼. 이렇게 벗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할 수 있는 어떤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죠? 뭐 결말이 이렇게 뻔하죠. 그죠? 항상 이렇게 뭐 결말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베스 피레르가 이렇게 집권한 이런 좌파 정부에서 그죠? 러플티에라는 그런 공교육 법안이 이렇게 제출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뭐 초등교육까지는 뭐 공짜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무성을 좀 떼야 된다. 그리고 국가 독점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갖다 독점하려는 그런 어떤 야심을 갖다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제 시력 교육도 좀 중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 뭐 초등학교 교육 정도는 만다 여자들도 한번 다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로베스 피에르가 그죠 이렇게 실각하고 난 뒤에 이제 1795년도에 그죠 다시 이렇게 지롱도파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그죠 다시 도노 법안이 제출되게 됩니다. 자, 이 도노 법안에서는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가난한 학생 4분의 1 정도만 그지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는 돈을 내고 학교 다녀야 된다. 자, 그 대신에 의무성과 국가 독점권은 뭐 허용하지 않겠다, 반대하겠다. 그리고 양성평등도 뭐 초등학교는 뭐 오케이다. 그렇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만다 같이 공부하는 거는 나는 못 보겠다. 대신에 남녀 분리하는 그런 교육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죠? 전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실업 교육에 대해서는 그죠? 뭐 아직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그죠?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전 인문 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업 교육은 그죠? 좀 철저하게 이렇게 외면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그런 페미니즘적인 문제에서는 이 꽁드로스가 그죠? 가장 어떤 그런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죠? 이 탈레랑을 뺀 어떤 나머지 이런 러플티나 이 도노 법안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정도는 뭐 여자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은 다 허용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99년도에 그죠? 자, 나폴레옹이 또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죠? 또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죠? 1802년도에 공교육 일반법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제정을 하고요.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죠?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공교육 담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 자제 같은 경우는 그죠. 자, 3R 교육, 뭐 읽고 쓰고 세마는 이런 어떤 기초 교육에만 뭐 받아라. 그리고 등록금 내라. 그리고 이제 그 한 가난한 한 5분의 1 학생 정도만 수업료를 면제하는 그런 어떤 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커스는 만다 엘리트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국립 그 어떤 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엔 자, 리스트를 갖다 이때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죠? 이 당시에 그 어떤 대부분의 부르주아들은 이 리스트를 그렇게 뭐 이렇게 내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나폴레옹의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입장은 그죠? 뭐 여기에 뭐 나오죠, 그죠? 자, 일반 대중들에게 그죠? 자, 교육계의 확대는 자, 경제적으로도 낭비고 자,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일반 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고 그죠? 어떤 기본적인 그런 교육의 방향은 그런 엘리트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806년도에는 그죠? 나폴레옹이 자, 제국대학 그 설치에 관한 법을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교육을 갖다가 어떤 그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보면 그죠? 자, 모든 제국 내의 그 공교육을 제국대학에 전적으로 위임한다. 그리고 자, 어떤 학교, 자, 어떤 교육기관도 제국대학 밖에 그리고 제국대학 총장의 허가 없이 쉽게 말하면 국가의 허가 없이는 설립될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08년도에 그죠? 이렇게 바칼로리아 시험을 이렇게 제도화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어떤 제국대학을 설립해서 그죠? 자,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자,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자, 전국을 갖다가 17개 학구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는 그죠? 이렇게 대학교와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엔 리세, 그다음에 중학교엔 그런 콜레주, 그리고 초등학교는 에콜 프리메르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자, 이 당시 그 중등 교육은 그죠?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급속한 그런 확장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초등 교육은 막 거의 이렇게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나폴레옹 그죠? 어떤 그런 제국이 필요하는 그런 시민을 양성하고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자, 모든 그런 학교를 이런 제국대학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 가둬놓고 자, 일망 감시 체제를 갖다가 작동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그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경제 문제가 이렇게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무리한 그런 어떤 정보 전쟁이나 그런 전쟁 준비 때문에 그죠? 그 민생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경우 그죠? 뭐, 자, 그런 경우는 그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정권이 몰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그죠? 예외가 아니죠. 그죠? 나폴레옹도 이렇게 무리하게 그런 모스크바 원정을 간다든지 그리고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죠? 이렇게 전쟁에서 또 패하면서 그죠? 또 경제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만히 있겠어요. 기존의 사람들이 그죠? 이런 기회를 갖다 호시탄탄 누리던 거죠. 이런 구체제의 그 복귀를 지향하는 그런 구구 보수 성향의 그런 왕당파가 뭐 이런 기회를 갖다 포착해죠.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갖다가 몰아내버리고 자,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를 갖다가 왕으로 추대해서 왕정 복고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 18세는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얼마 있다가 죽어버려 이렇게. 그래가지고 샤를 10세가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샤를 10세가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뻘짓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또 국민들을 갖다 괴롭히고 그죠? 또 힘들게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권력을 갖다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 계층과 시민 노동자 계층이 그죠?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계층과 그런 시민 노동자 계층이죠. 이렇게 연대해서 그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1830년 7월 27일 날에서 30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7월 혁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에서 성공해서 그죠? 그 샤를 10세의 그런 사촌인 그 루이 필립을 갖다 이렇게 형식적인 그냥 왕으로 올리고 그죠. 실질적으로 말한다 이 부르주아들이 이런 왕들을 조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권력의 실세로 또 등장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당시에 그죠 또 1830년대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프랑스의 그 산업혁명이 이렇게 본격화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 초등교육을 갖다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얘네들이 이런 그 시민들과 이렇게 연대했지 않습니까? 연대해서 혁명을 해서 자기들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민들에게 그죠 이렇게 그 초등교육을 갖다 허용해주고 또 마침 또 프랑스의 산업혁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어떤 인력의 그런 수급이 또 필요한 거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물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육을 갖다 허용해 주깁니다. 그래서 1832년도에 그 기조법에 따라서 그죠? 이런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런 어떤 초등교육이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뭐 이렇게 마련되게 됩니다. 자, 1832년도에 그 기조법의 그 주요 조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프랑스 사회에서 그죠? 지금 산업혁명 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그죠? 자,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의 그런 현대화 작업이 요청이 됩니다. 뭐 최근에 그 우리 사회에서 그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지금 그죠? 이런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국가교육과정도 그죠?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력 현대화 작업들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조를 보시면 그죠? 자, 공립학교를 갖다 이렇게 의무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립학교 의무 설치와 동시에 그죠? 그리고 11조 보시면은 그런 교원 양성 기관인 그런 어떤 사범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그런 신분을 갖다 이렇게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그죠? 자, 공무원으로 인정해 주고 그에 그 합당한 이렇게 월급도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볼 때 뭐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832년도에 기조법의 그 효과가 이렇게 그 드러나는데요. 자, 사범학교를 졸업한 교사 수가 이렇게 10배로 이렇게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 수도 그 기조법 당시 그 1832년도에 한 190만 명, 그리고 1847년도는 한 350만 명으로 그죠? 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조법에 근거한 이런 공교육 그 아이디어는 어떤 부르주아들의 그런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한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그죠? 어떤 그 비무상성, 쉽게 말하면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그런 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그런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다. 교육은 남자들만 필요하다. 여자들은 교육받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저법이 발효되고 난 뒤에 3년 후에 그죠? 이 펠레라는 사람이 1836년도에 이런 펠레법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다면은 남녀공학 학교가 아니면은 그죠? 여자들만이라도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거 좀 법안을 좀 허용해 달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렇게. 자,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런 실효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죠? 자, 이 당시에도 여전히 뭐한다? 그런 일반 서민들과 이런 어떤 엘리트들 간에 뭐한다? 학교는 뭐한다? 투트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시민 자제들은 그냥 초등교육만 받고 반대로 엘리트들은 뭐한다? 그런 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 이렇게 다 허용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또 좀 안타깝고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일반 서민들에게 만다 이렇게 그런 어떤 고등교육까지 시켜버리면 만다 이 사람들의 그런 자의식, 이 사람들의 그런 비판 의식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의 신상이 그렇게 이롭지 않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철저하게 만다 초등교육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주아들이 그죠?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 그죠? 이런 어떤 안정적인 그런 어떤 저임금 그런 노동력을 갖다 이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그죠? 1837년도에 자, 유치원 설치 규정을 만듭니다. 이게 유치원은 그 에콜 마테르네라고 하는데요. 자, 표면적으로는 만다 이렇게 아이들과 어머니에 대한 이렇게 배려를 갖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만다 저임금 여성의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산업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치원의 출발은 그죠? 이게 그렇게 좀 의도가 좋지 않은 겁니다. 좀 씁쓸하죠, 그죠? 자, 프랑스 그 학교 교육의 역사에서 그죠? 자, 보편적 무상 의무 공교육 담론을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실현시킨 분이 그 질 페리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질 페리는 그죠? 1882년도에 법안을 제출해서 만 5세부터 만 12세까지 무상 의무 그런 보편 교육을 갖다 이렇게 실현화 시켰고요. 자, 뭐 그렇지만 아쉽게도 자,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이런 초등 교육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런 이분화된 그런 어떤 교육 구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초등학교만, 그리고 어떤 엘리트층이나 그런 부르주아 그런 자녀들은 그런 중등 교육과 그런 고등 교육을 갖다가 얘네들만 허용한 것이죠. 이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만다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게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만다 이렇게 그 프랑스 국민들을 그런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불을 갖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사용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 대신에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또 다양한 그런 종교가 있을 겁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그죠? 어떤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갖다가 색채를 빼버린 거 이렇게 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프랑스 교육의 그 교육의 기본 원칙은 한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밑에 하단 보시면 그죠? 공교육과 자 사립교육 모두 자 교육에 자유에 입각한다. 자, 그리고 공립교육은 무조건 무상교육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는 만다 초, 중, 고, 대, 뭐, 거랑제, 꼴, 그죠? 모두 공립은 무상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자, 철학적, 정치적으로 자,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공립교육은 자, 종교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세속교육을 표방한다. 그리고 만 6세부터 만 16세까지 자 의무 교육을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이렇게 원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Q&A 과제는 자, 행복한 학교 모습을 자, 노래로 표현하기입니다. 어떤 자신의 노래를 자, 음성 파일로 녹음해서 그죠? 이 카카오톡에 탑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곡명과 가수명도 이렇게 함께 기재를 해 주시고요. 노래를 갖다가 똑같이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말다. 그 노래를 갖다가 그죠? 약간 변형해서 그죠? 그런 행복한 학교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